출근길의 바쁜 걸음, 퇴근길의 가벼운 한숨, 그리고 그 사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구사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연말인데요. 2025년 다사다난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만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개인적으로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2025년 다들 어땠는지. 저는 올 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들었고 고군분투했지만 막판에는 좀 어떻게든 포장을 잘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퇴사할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말쯤 되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도 많았었고 친구들랑도 좀 자주 만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약간 힐링을 자아치유하셨군요. 예, 맞아요. 연말 때쯤 하니까 올해 잘 살았을지도? 아, 좋네.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안한다님은요? 저는 6월에 육아휴직 복귀를 하고 난 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정신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게 잘한 것 같아요. 다들 바빴다 보니까 되게 뿌듯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올 한 해 저도 되게 바빴기 때문에 뭔가 성취한 것도 있고 약간 우울할 새가 없이 너무 바쁘긴 했는데 뭔가 연말이 되면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걱정이나 어떤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때 이거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특히 투자 같은 거. 이때 샀어야 됐는데. 이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아니에요? 말았어야 됐는데. 한 거에 대한 후회가 네. 있는 거네. 이호님은요? 저는 좀 많이 안 놀러 다닌 거? 친구들이랑 월 초에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냥 허송세월 혼자 보내고 친구들이랑 못 놀았는데 연말 때쯤 되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연말 되니까 이제 다 바빠서 못 놀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죠. 진짜 바빴나 보네요, 올해.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겪었던 실수나 실패,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 탑3를 뽑아오자고 했잖아요. 탑3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후에 각자 하나씩 얘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아난다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운동 체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고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산한 지 3개월 안에 살을 못 빼면은 이거는 못 빼는 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원래 1, 2kg 정도는 그냥 쉽게 찌고 쉽게 빠지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임신한 몸무게를 넘어섰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를 봐가지고 근데 그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좀 쉽게 생각했죠. 빠질 거다. 근데 하루하루 이제 쪄가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싫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운동 열심히 좀 하시라고. 그러면 임신했을 때 몸무게를 넘었다고요? 네. 그럼 아기만큼의 살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아기랑 양수만큼의 살 이상으로 생긴 거죠. 출산하고 나서 양수랑 아기 몸무게가 일주일 만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빠지는 거구나 이랬는데 아니었어. 인생 최고의 체력이고 최소의 몸무게였던 때가 언제세요? 그거 2013년 정확히 정확히 기억해요. 13년? 기억하시네요? 제가 모로코에 봉사활동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51kg. 와, 지금은요? 훅 시크릿. 들어오네. 당연히 금강의 영역을 비밀이죠. 그냥 쑥 지나고 오시는데. 저 그런 거 안 넘어가요. 중고등학교 때는 46, 7 정도였거든요. 그땐 제 키가 168이니까 그때는 솔직히 47이라도 나는 뚱뚱해 이렇게 생각할 말이 나이잖아요. 안 돼요. 모를 나이고 그냥 좀 알 때 51kg, 2kg 그때 진짜 날씬하셨네요. 엄청나게 체력도 좋았었나요? 체력도 좋았겠죠. 그때 20대였으니까. 기본적으로 활동적이었어가지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시는 거는 막 여행을 갔을 때 내가 하루 동안 계속 걸어도 지치지 않았었다. 그쵸. 그런 건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작년인가?
홍콩 갔었잖아요. 그때 임신하신 상태였는데 너무 뭐- 힘들었어요 그때. 아 진짜요? 그때 전 밤까지 안 지치시길래 막 카지노도 가고 막 아니 그러면 밤거리 산책도 가고 와 이 사람 산책까지요? 네,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임신하셨는데 임신한 그 엄마가 이렇게 슬로모션을 당기는 이 모습이 와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임신 7개월이었나? 6개월, 8개월이었나? 근데 원래 제일 초반이 힘들고 후반이 힘들어요. 임신 아. 때는. 제일 초반은 입덧이랑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후반은 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그때 딱 중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태교 여행. 아 나 혼자 가는 태국 태교 여행을 여행. 카지노에서 술 먹으실 때. 근데 그때 제가 올렸어. 한 4배인가 올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때 막 밤 12시, 1시 이런데 막 카지노에서 아니 이게 당기고 태국 여행이 있잖아요. 맞냐고요? 그러면. 아니 4배 땡겼는데 그때 멈췄어야 됐는데 그것도 후회되네. 탑4 그때 멈췄어야 됐다. 했는데. 그럼 샤넬 지갑 하나 정도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파트님 얘기 듣기로는 파트님도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저도 그랬죠. 맞아. 어쨌든 근데 뭔가 타자로서 봤을 때 아난다님 기본적으로 원래 체력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어려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받쳐줬지만 지금은 이제 정신력으로 버틴다. 지금은 그쵸 해야만 해. 근데 그마저도 지금 못할 그런 정도로 지쳤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서 원래 저 한약을 안 먹는데 이번에 한약을 먹으려고요. 이호님은요? 오프닝 때도 얘기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못 간 게 좀 아쉬워요. 상반기에는 갈 시간이 진짜 많았는데 애들이 다 이제 무언가 변화되면서 하반기가 되니까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같이 못 간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저는 올해는 이제 회사에서 되게 성과를 많이 거둬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이 없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파트님. 사실 뭐 타이틀 그런 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필요가 일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과장이든 대리든 차장이든 부장이든 별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 더 웨이. 후회 탑3는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둬서 과장이 되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실패한 것 같고 아직 면담을 지켜보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갑자기 과장이 되기 싫긴 하네요. 후회가 하나 지워졌어. 네. 후회라는 그 감정이 생각보다 가벼운 걸 수도 있다. 오. 쓱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탑2에 해당하는 후회. 공동 2위인데 자기개발 부족이랑 의지력 부족을 두 번째 후회로 뽑아봤습니다. 직장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퇴사 내지 업무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어가지고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왔거든요. 올 초에 자기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만 내 모든 걸 투자하지 말자. 너무 목매달지 말자 해가지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근해서 피곤하고 친구랑 놀아야 돼서 작업 안 하고 새벽까지 작업하면은 다음날 업무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예상했던 양의 작업만큼을 못해서 저는 이걸 탑2의 후회로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호님의 생각 방식이 보이는 게 이제 번아웃이 와서 힘들었는데 후회되는 건 자기 개발과 의지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사실 번아웃은 누구나 사회생활 한 사람이랑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의지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의 번아웃이 오니까 삶이 약간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내 스스로 업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회사에 시간 투자하지 말고 다 투자하지 말고 조금은 내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왜 나는 이것도 못한 거야? 라는 이런 후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난다님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자기개발이나 부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수익 만들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일단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한 100일 동안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3,000시간을 막 쏟아부으면 그게 내 것이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요? 1만 시간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거를 해보려고 시작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 혹시 하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 쓰기, 릴스 만들어서 올리기, 블로그 해보기,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 보기.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나를 끊임없이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다거나. 타투님은요? 저는 이번에는 와이프랑 같이 월 1회만 등산을 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저희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이 우리 삶에 에너지를 꽤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1월 갔고 2월 갔고 그 뒤로 아예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생각보다 월 1회가 지키기 어려운 목표더라고요. 일단 주말만 갈 수 있죠. 근데 주말은 굉장히 직장인에게 소중하단 말이죠. 근데 이구사이는 하시잖아요. 월 1회. 2구 사이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기도 하고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챙겨야 될 짐도 없고 챙겨야 돼. 등산도 챙겨야 될 짐 없어요? 등산- 옷만 입으면 되죠. 그러니까 등산은 일단 힘들어요. 힘들고 다칠 수도 있고 옷도 좀 더러워지고 핑계를 지금 엄청 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등산을 가려면 또 일단 물색해야 돼요? 네, 관악산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되지. 가면 되는데 아니, 근데 서울에- 루트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맞아. 서울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어쨌든 핑계가 계속 생기는 것 같다. 핑계가 계속 생겨서 못 갔어요. 실제 주말이 되면은 핑계가 아니라 뭐 할 게 또 생겨요. 연말 어디 되니까 좀 가니? 바쁜 일도 생기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름 같은 데부터 오르는 게 어떨까요? 그거 괜찮은데요? 어. 작은 목표부터 네. 실행해 나가기. 그렇게 보면 작은 목표 되게 많이 실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관악구에 있다 보니까 언덕이 많이 있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저기 서울대 안쪽으로 이렇게 산책하러 걸어가고 막 그런 거는 많이 했어요. 오. 하지만 이제 등산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년은 좀 등산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등산화도 샀고. 장비 장비충 아니시죠? 저는 장비가 되게 많이 그 동기부여를 해줘요. 장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웃긴 거는 장비를 다 사놓고 안 갔어요, 저는. 뭐 캠핑이요? 아니요, 등산. 등산? 2구4일 끝난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설악산,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설악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오. 설악산 가기로 했어요. 원래 연말이랑 연초에 많이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그리고 중간에 어디 맞아요. 딱 비어요. 연말 되니까 지금 안 가면 올해 실패다. 지금이라도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한 뒤에 계속 1년 내내 서로를 이렇게 응원 아닌 응원하면서 하면은 뭔가 우리 셋이서 이루지 끈끈해지네. 않을까요? 그쵸, 그쵸. 그것도 너무 좋네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탑3 중에 가장 큰 후회를 각자 하나씩 얘기해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저는 대망의 1위로 외주 사이트에 포폴 올리는 걸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주위에서도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못 올렸거든요. 사실 저희 최대의 목표가 무슨 일을 해도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프리랜서가 목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작으로 크몽이라든지 다른 인스타라든지 그런 데 포폴을 올려야 됐던 건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후회의 탑 1이었습니다. 주변에 돈 잘 버는 프리랜서가 있으신가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매달 2회에서 3회 정도는 계속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비단 영상뿐만 아니라 모션 그래픽 작업이라 해가지고 광고 영상도 좀 만드는 데여서 단가가 비쌌을 거예요. 얼마 정도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200이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언니가 매달 받으니까 이제 제 주위에서 제일 성공한 프리랜서는 저희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나도 경업이라는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업자가 되고 싶다가 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가 200만 원에 3건이면 600만 원인데 그렇죠. 그 정도면 회사에서 생각하시면- 나오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언니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에 맛이 들렸다랄까? 그래서 지금은 딱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복지 그렇구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대 보험 되고 건강 그런 거 의료보험도 챙겨주고 네.
이걸 나가게 되면은 본인이 다 케어해야 하는 게 힘드니까 그거에 대기업의 맛을 알아버렸다. 사실 돈 잘 버는 프리랜서로 꿈꾸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못 관둬서 꿈을 접죠. 예, 꿈을 접는 것 같거든요. 돈 잘 버는 프리랜서에서 돈 잘 버는까지는 가는데 프리랜서까지는 못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저는 오히려 반대. 그냥 프리랜서.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월급을 계속 받다 보면 편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 선뜻 관두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주변에 돈 잘 버는 프리랜서가 있으신지 물어본 이유가 제 주변에 돈 잘 버는 프리랜서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보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회사를 나간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게 아니구나. 다시 취업을 해도 되고 오히려 거기로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봐서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언니 때는 AI가 발전 안 했을 시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가 발전했는데 제 친구가 프리랜서를 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거는 전부 다 다들 AI를 다 돌려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매주가 다 끊겼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난다님은 최고 후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투자를 잘못한 거가 제일 후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냥 주식에 다 몰빵할 거 쓸데없이 여기저기 돈을 벌려가지고 했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투자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 공부를 하실 예정인가요? 투자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분산 투자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것을 그냥 몰아서 하자, 그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해봤는데 확실히 주식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은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뭐가 세입자도 신경 써야 되고 부동산 중개인하고도 연락해야 되고 너무 그러니까 귀찮고 번거로워요. 주식은 그냥 내 돈 투자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좀 알게 돼서 내 성향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주식이 사실 진짜 전문적 개인 투자자로서 다 관두고 주식 공부만 매진하는 게 아니라면 훨씬 실패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그러면 직접 하시나요? 주식 종목 자체도 사고 네. 펀드나 ETF도 하는데 확실히 수익률이 부동산보다는 훨씬 좋아서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연초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사실 몇 년간의 얘기라서 3년 전의 얘기가 아직까지 온고잉이라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예 손도 안 대실 거예요? 손도 투자에? 안 될 것 같아요. 3년이면은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심해요. 최근에 쇼츠를 봤는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빌었대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온갖 문제들을 주셨대요. 나에게 버틸 용기를 달라 그랬더니 힘든 자들을 자기들한테 막 보냈대요.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을 나한테 주는 것 같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였던 네,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투자였구나. 지혜는 없어도 그냥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닐까 이 생각할 정도로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저는 연초에 만다라트라는 기묘한 툴을 알게 돼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었거든요. 뭐 본업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뭐 가족, 인맥,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 해보자, 투자를 어떻게 몇 퍼센트 이루자, 이런 계획들을 정말 촘촘하게 세워놨었는데 연말이 돼서 보니까 거의 못 이룬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못 이뤘지? 하고 한동안 자괴감이 들다가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이런 촘촘하면서도 그 하나하나에 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확 올려놨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등산할 때 작은 언덕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놔서 그걸 성취해가면서 좀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못 이루느라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후회였어요. 두 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래서 전 계획을 안 세워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세워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세우고 봉인하고 연말에 이제 확인을 하죠. 내가 연초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하고 이제 보고 성공을 했으면은 작년에 비해서 몇 개는 성공을 했네. 올해는 잘 살았다.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한 게 저도 예전에 유퀴즈에서 패널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재석도 아난다님이랑 같았어요. 자기는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 뿐이다. 그분 이미 달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저게 어쩌면 정답일 수 있겠다 이러고 목표를 안 세우고 한동안 지내봤는데 저는 그렇게 되니까 뭔가 목표가 없다는 데서 되게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향하는 바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충실히 지낸다고 해도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나님? 저는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을 못했을 때에 대한 후회와 실망감과 스트레스가 더 커서 그럴 바에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인생은 방향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자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뤄야 될 프로젝트나 뭐 목표가 어쨌든 내가 원치 않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세우죠. 큰 방향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걸로 세워놓고 그 안에서 충실히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받아본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구사의 세 분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 버튼을 누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나이 드는 게 괜히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바뀌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요. 친구들 단톡방에 결혼, 육아, 이직 소식이 줄줄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월급 날만 기다리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상사는 여전히 저를 막내 같은 애로 보는 느낌이고요. 게다가 부모님 얼굴에 주름이 갑자기 확 보이거나 건강검진에서 처음 보는 수치들이 뜨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또 주말엔 넷플릭스 정주행 하면서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스스로 달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제가 진짜 어른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세 분은 나이가 들어가는 감각이 무서울 때 그걸 어떻게 다루시나요? 그래도 이렇게 늙어가면 괜찮다 싶은 나이 들매 기준이 있다면 연말 특집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연자님 같은 감정을 30살 딱 됐을 때 엄청 심하게 느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이제 뭔가 내 청춘이었던 시절이 끝난 건가 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내가 뭘 잃었지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상황은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그런 후회나 그런 아쉬운 감정, 연말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그 건강검진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올해는 내가 건강 괜찮았었을까? 라는 그 통지서를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걸 나이 들미라고 느끼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그 결과서를 보면서 그걸 벌써 느낀다면 굉장히 빨리 느끼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여유가 좀 더 생기는 느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좀 안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막 내가 왜 계획을 안 세웠지? 막 목표가 없지 내 인생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바심이 났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삶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서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그런 생각이. 긍정적인 그거네요. 나이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든다는 게 두려운 감정을 주는 것 같은데 왜 나이 드는 건 두려운 걸까요?
죽음이랑 가까워지는 거가 있어서 아닐까요? 그렇다기에는 그건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다 보니. 미지의 영역이어서. 네, 솔직히 뭐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과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회가 받는 기대치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늙어갈까봐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도 맞닿아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선들로 인해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똑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대학생 되고 성인 돼서는 그게 좀 열려지잖아요. 내가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거길로 이제 길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니까 그 선택의 기로가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니까 그거가 이제 무서운 거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저도 약간 안한다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그 인간생애 주기별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성인의 경우 언어 및 학습 발달이 최고조가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일생일대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내 최고? 하면서 좀 무서움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파투님이 생각했을 때 나이 드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일단 그 비교한다라는 것도 되게 공감 가고 끝나는 건 뭐든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군대 전역할 때도 아쉬웠거든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군대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는데 그게 이제 끝나니까 아쉬운 거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못 보게 되고 거기에 있던 내 삶도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뭐든 이제 끝나는 게 좀 아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교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의 비교나 그런 것들까지 더해지니까 한 해가 끝나는 연말 부분은 조금 이러다가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었을 때도 좀 아쉬워하셨나요? 그쵸.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전 회사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직할 때는 좀 아쉽죠.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처음 이직할 때 네. 직원이 한 7명 네.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 직원들이랑 맨날 같이 밥도 먹고 진짜 동고동락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퇴사한다고 얘기하러 갔다가 울었어요. 엉엉 운 건 아니고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도 진짜 싫어했던 회사지만 나올 때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나이를 든 게 좀 더 멋있어 보였던 그런 사람들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이나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저희 장인어른 아버님이 이거 아내분이 들을까봐 이러는 거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그 장인어른을 보면 와 진짜 외모가 엄청 젊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막 바이크를 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시간별 루틴이 되게 잘 잡혀 있으시고 신체 건강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탄탄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이 일단 멋져 보였고요. 그 예시로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랑 경인 아라뱃길을 걸었거든요. 네. 한 25km 정도를 걸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님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멋져 보였고 가장이잖아요. 어쨌든 가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직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살아오셨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좀 보듬는 거 가족들 간에 좀 끈끈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런 것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사고방식도 사실 뭐 이제 지금 신세대들이랑 같은 방식의 사고방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진짜 꼰대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모로 나이에 비해서 건전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더라도 내가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내적으로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 제 친구이거든요.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는 친구이기도 한데 사업을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 준비 중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결단력이 엄청나다라고 할까요? 저는 도전을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가면 간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여러 경험을 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셋을 정말 멋져 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친구가 성장하면서 그런 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난다님은 혹시 그런 분 주변에 있나요? 뭔가 나이 든 게 오히려 멋져 보이신다. 이현님하고 약간 비슷한데 나이 들어서 멋져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이는데 자기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어리든 나이가 많던. 근데 어떤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은 없는데 제가 계속 끌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다른 외부의 말이나 행동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꼰대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꼰대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때 더 꼰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들 말이나 생각을 아랫사람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데 경험적으로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다 정답이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산 게 아니라 남의 말에 휘둘려서 산 게 그게 자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화석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간 꼰대가 된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꼰대가 그렇게 말을 해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견고한 사람들이 신선하네. 있어요. 뭔가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꼰대는 남이 듣고 싶지 않지만 내 얘기를 하는 사람. 내가 무언가 사수한테 무언가를 질문을 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꼰대가 아닌데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은 저는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회사에서 배웠던 거를 똑같이 꼰대지처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나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없어요. 없어요? 나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외적으로 이 사람이 나이 드니까 연륜이 느껴지는 얼굴이다. 보통 저는 이런 오히려 거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젊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0살인데 와 진짜 젊다 이런 사람보다는 50살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듯한 느낌인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유튜브에는 있어요. 최하정. 최화정.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온 자신감도 불었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한 할머니 있는데 이태리 할머니. 밀라노나? 아 밀라노나 그분은 저 약간 미치. 생각이 확고한 아들도 어떤- 잘 키우고 자기만의 테이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똑같네요. 테이스트가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러네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좀 멋져 보이는 것 같네요. 약간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네요. 밀라노나 말씀하신 최하정 그리고 노희영 고문도 생각이 나네요. 노희영. 그 사람이 브랜드 네. 마케팅 하시는 분. 아 그러게요. 그럼 정리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과하게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테이스트를 가지면서 굉장히 당차고 딱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 삶이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네요. 그쵸. 그걸 다 합친 분은 못 만났어요. 성인 군작 거의 피닉스네. 그러면 결국 이런 나이 들어서 생기는 두려움이나 이런 허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을 바꿔놓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과연 사연자분이 2년 전에 비해서 올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후회한 탑3에서 의지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안 했나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인스타그램 채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은 채널이 인스타 채널 하나, 뭐 유튜브 채널 2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그래도 내가 시도를 하면서
나를 많은 경험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노출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 그냥 앞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스스로를 경험에 노출시켜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모임을 한 번도 제가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일회성 모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얻어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술 모임, 게임 모임 같은 그런 모임 말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노출을 시켜서 긍정적인 바이브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두 분도 약간 다른 외부 모임 같은 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비즈니스 토론 모임 자주 나갔었고 이것저것 독서 모임 한 적도 있었고 저는 내향적이어가지고 네. 다른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한번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대화하는 이런 모임이 건전한 모임도 꽤 많았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만나신 사람들이 앞으로 각자 또 성장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하는 걸 보면서 또 뭔가 그런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배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운 좋으면 되게 네트워킹으로까지 이어져서 내 뭐 비즈니스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게 회의감이 그 사연자분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모임에 가서 바이브를 얻고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와 좋다까지만 하고 나는 근데 왜 여태까지 왜 저 나이 때까지 안 했을까라는 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각자의 게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완전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엄청나게 성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다 다른 거죠. 제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에 순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나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 실망감이 생기는데 그냥 그 나이에 걸맞은 인격을 갖추자라는 생각만 한다면 몇 살이 들던 마음은 편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랑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나랑 동나이대 사람들이 향유하는 소비 문화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이거를 이제 최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어의 학즉불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배우면 완고해지지 않는다라는 지혜가 있는데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열심히 배우고 학식이 있고 항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되게 딱딱하네 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되게 유연하고 겸손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은 사실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건강한 거? 건강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배경, 마치 곱하기 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인 것 같아서 건강은 건강할수록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4가지를 갖추면 어느 정도 나이 들어도 좀 덜 두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경제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타 오실 수도 있겠다, 사연자님. 그러면 경제력은 그냥 제 소망이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한다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이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못한 것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잘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나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줘야지 남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불안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도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어쩌면 나이를 제일 멋있게 쓰는 방식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털어놓고 싶은 고민 모두 이후 사이 사연함에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 안녕.